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려의 통치체제에 이어서 군사제도까지, 군역제도와 군사제도 할 차례죠. 139페이지. 요걸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시라 그랬지. 읽는다. 태해, 정광, 경성모. 태해, 정광, 경성모. 근데 그 부분은 100년씩 띄어서 읽는 거지. 태조하고 태해, 정광, 경성모. 그래서 성종까지. 요 세 왕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900년대야 이거 다. 그러면 10세기야 10세기. 지배 세력은 호족. 그 다음에 현덕, 정문, 순선헌. 근데 그 중에서도 현종하고 문종 때, 요 때가 집중적으로 또 문제가 나온다. 현덕, 정문, 순선헌. 여기는 일식도 하면 되지. 11세기. 여기는 문벌귀족이야. 그 다음에 숙, 예, 인, 의명 이렇게 간단 말이야. 숙, 예, 인, 의종. 여기는 12세기일 거고, 여기도 지배 세력은 문벌귀족이야. 그런데 시간이 좀 흘렀지. 그래서 좀 보수화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수화. 그 다음에 의종 때 뭐가 일어난다? 무신난이 일어난다. 1170년.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통 고려 전기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 12세기만을 고려 중기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야. 지금 몇 번째 하니까 외우세요. 고려 끝날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신희, 강, 고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고종하고 원종 때. 요 때가 또 집중적으로 나온다고. 그럼 몇 세기겠어? 13세기. 그리고 지배 세력은 무신이겠지. 그리고 무신은 의종 때 권력을 잡아서 원종 때 몰락한다. 요 때가 이제 몽골 침입기란 말이야. 대외 정책할 때 나올 거야. 몽골 침입기. 이렇게. 그래서 무신집권기를 일단 가장 크게는 무신집권기를 머릿속에 항상 박아두고 무신집권기 전, 무신집권기 후 이렇게.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전기, 후기 이렇게. 그래서 후기는 여기. 머릿속에 사진이라도 찍어놔. 그 다음에 이제 원간석기 충렬왕, 그 다음에 충선왕, 그 다음에 충숙, 충해, 충목, 충정, 복민왕. 근데 요 세 왕이 잘 나오는 거니까 충렬, 충성, 복민왕. 그리고 이제 복민왕이 시해당하고 우왕이 즉위하면서 우왕 때 뭘 한다?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 그리고 여기는 여기까지 이제 14세기야. 14세기 고려 후기. 이때 지배 세력은 권문세족이라고 한단 말이야. 권문세족. 그러다가 이제 위화도 해군을 계기로 이성계하고 사대부들이 권력을 장악한다고. 그래서 뭐 사대부로 가는 거지 점차. 신진 사대부. 그리고 이제 요 우왕 이후부터가 이제 사대부들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이 요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왕 다음에 창왕, 창왕 다음에 공양왕. 끝이란 말이야 이제. 그래서 이 시대 개간이 머릿속에 있으면 공부하는 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항상 변하지 않고 항상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요 사실을 여기다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기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시기. 그러면 시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수업하는 사람 거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시기 나오는 거는 절대 틀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하자고. 고려의 군역제도하고 군사제도 139페이지. 이건 간단하게 군인을 두 개를 기억해라. 군인. 무슨 군인과 무슨 군인이 있다? 전문군인과 농민병이 있다. 전문군인의 특징은 군적, 군인전, 세습, 시험, 선발. 자, 거기까지 쳐놓은 게 어느 군인의 특징만 요약한 거다? 전문군인. 그거 한번 읽어봐.
군적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는 거야. 고려시대 군적이라는 걸 따로 편성해서 거기에 이름을 등록시켜 놓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애들이 바로 전문 군인이 되는 거고, 걔네들은 어떻게, 만약에 결혼이 생기면 어떻게 보충을 할까? 세습을로 보충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걔네는 직업이 의무병이 아니라 직업이 군이니까 당연히 보수를 줘야 되겠죠, 국가에서. 그래서 뭘 지급받는다? 군인전을 지급받는 애들. 자, 그래서 요게 전문군인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 많다? 중앙군에 많다. 근데 고려시대 중앙군은 뭐라고 한다? 2군 6위라고 한다. 2군 6위. 그래서 겸사겸사. 2군 6위. 고려의 중앙군인 2군 6위에 속한 군인들에 대한 설명은 하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주로 이렇게 해야지. 주로 전문 군인을 답을 해야 돼. 반면에 농민병도 있다. 자, 농민병은 군적의 반면에 군적이 오르지 못한 일반 농민. 일정 기간 군역의 의무. 거기 그 위에 전문군인 있죠. 세습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거기다가는 직역이라고 써놔. 직역. 그리고 거기 그 밑에 농민병에 군역 있지. 군역. 거기다는 구격. 그러니까 좀 구분해. 그래서 직역의 의무하고 의무라고는 안 그래. 직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구격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직역은 직업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지 뭐 공무원. 그건 직역을 담당하고 있다지. 그 다음에 여기서 군역이니 뭐 요역이니 역은 나라에 지는 국민으로서 지는 의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직역과 구격은 좀 구분해. 자, 그래서 토지는 예를 들어서 군인전을 포함한 토지는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지도 말고 이건 듣기만 해.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지 구격의 의무 담당자에게 주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은 농민병은 주로 직업군인이 아니라 의무병이라는 거지. 일정 기간만 복무하는, 맞지? 근데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 속해 있다? 지방군에 많다. 그 중에서도 주현군 여기까지. 그래서 군인 2명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것들. 자, 고려시대 군대는 중앙군과 일단 지방군으로.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자, 중앙군은 뭐야? 2군 6위. 외워야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2군 6위. 비교한다면 통일신라는 2군 6위에 해당되는 걸 통일신라로 물어보면 중앙군이라고 했으니까 구서당 10정. 발해는 10위. 10위. 나중엔 그런 것까지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그래서 발해는 10위야. 그 다음에 통일신라는 구서당 10정. 그럼 왕까지 외우라고 그랬죠. 구서당 10정은 어느 왕? 뼈다귀는 어느 왕으로 가라고 했어? 신문왕. 신문왕. 그 다음에 고려는 2군 6위. 자, 그리고 2군과 6위를 각각 쫓아놔. 2군과 6위. 그리고 2군은 뭐다? 응양군과 용호군. 외우든 안 외우든 연필로 줄쳐놓으세요. 응양군과 용호군. 그냥 읽어봐. 10번 읽으면 된다 그랬지. 이게 2군이고 기능을 반드시 외워. 뭐야? 국왕의 친위부대. 그 다음에 6위는 좌우, 신호, 흥위, 뭐 금호, 관문, 천우위. 요걸 6개 6위라고 하는데 이 기능은 뭐다? 수도와 국경 방어 임무. 그렇게 딱 쫓아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구분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중앙군의 기능 이렇게 물어보면 다 되면 되는 거지 뭐. 국왕의 친위부대, 그 다음에 수도와 국경 방어 임무를 띄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2군으로 물어보면 친위부대 반드시. 6위는 수도와 국경. 수도는 어디야? 고려의 수도는 개성이겠지 뭐. 개경. 한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경과 국경 방어 임무. 그래서 그거 반드시 나눠. 그런데 이제 6위 중에서도 전투를 주력하는 부대가 있는데 그 전투를 주력으로 하는 거 외에 특수 기능을 담당한 부대가 있다. 그걸 좀 더 외워놔. 금호위는 금배지 이렇게 외워. 금배지 제복, 금배지 제복, 금배지 제복, 금배지 제복, 금배지 제복, 경찰? 금배지 제복, 금배지 제복, 경찰?
궁성수비? 어? 궁성수비? 나머지 하나 남는다. 천의 의장.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 기능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고려했을 때는 지방군보다 중앙군이 더 잘 나와. 자, 그래서 2군, 6위. 그래서 그거 하나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한 군인들 물어보면 직업 군인을 답을 하시라고요. 직업 군인을 답을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인 합작기구. 그것도 주라. 무인 합작. 고려했을 때는 무인들의 합의제기구도 존재했다. 문신들의 합작기구는 뭐야, 그럼? 문신들의 합의제기구는 뭐였어?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이었지 뭐. 무인들의 합작기구는 중방과 장군방. 중방과 장군방. 자, 중방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다? 상장군과 대장군. 그래서 2군 6위의 대장 부대장을 상장군, 대장군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상장군, 대장군 그렇게 줄쳐놓고. 그런데 이게 최고기관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런데 정황상 특수한 상황이 오면 이게 최고기관이 될 수도 있어. 무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시대가 오면 이 여기를 중심으로 정치가 행해질 수도 가능성도 있는 거지. 그래서 무신난 초기에는 이 기구가 최고기관화 되는 거야. 당연한 거니까 뭐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장군방은 뭐야? 2군 6위 예하 부대를 뭐라고 했다? 리영 줄쳐놓고 리영의 책임자를 뭐라고 그랬다? 장군 줄쳐놓고. 그리고 령의 책임자인 장군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는 뭐다? 장군방. 그래서 고려시대 중방 장군방 이야기가 나오면 상장군, 대장군, 장군은 확실히 구별해서 하세요. 그래서 상장군과 대장군으로 구성된 하면은 중방. 거기에 장군은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장군은 따로 장군방. 이렇게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지방군으로 간다. 자, 지방군은 무슨 군과 무슨 군이 있다? 진과 현. 그걸 주잖아. 진과 현. 그거 행정구역 맞죠? 저번 시간에 지방행정구역 할 때 했죠? 진은 어디에 있는 행정구역이야? 양계 지방에 있었지? 그러면 주진구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지. 어디에 배치된, 어디에 주둔한 양계 지방. 이렇게. 양계 지방 군사적 목적 맞죠? 그래서 자꾸 침범하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비군이겠어? 상비군적 성격이 강해서. 상비군이겠죠. 그건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외우는 건 뭘 외우라고? 양계, 진, 성격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추론이 가능하지. 그 다음에 단순하게 외우는 거. 초자우줄. 초자우. 초군, 좌군, 우군. 자, 그 다음에 주현군. 현은 어디에 있었다? 도에 있었다, 도. 그치? 도. 그러니까 5도에 배치된 지방군은 주현군이라고 하면 되지. 근데 여기는 양계 미치고 항상 상비군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무슨 성격이 강하다? 예비군. 종류는 뭐가 있다? 보승, 정용, 일품. 아무 의미 없이 바꿔낼 수 있으니까 그거 정확히 정리만 하라고. 그래서 보승, 정용, 일품. 근데 특히 그 일품군은 뭐를 주로 하는 부대다? 노동, 공역부대라고 한다. 노동. 누가 지휘했다? 향리가 지휘했다. 그래서 향리할 때 고려시대 향리는 군대를 지휘하기도 했다 할 때 나온 부대가 이 부대란 말이야. 중앙군이야, 지방군이야? 지방군. 지방군 중에서도 주현군. 주현군 중에서도 일품군.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군으로 간다. 특수군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반드시 시기와 이민족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자, 광군부터. 광군 어느 때다? 정종. 태, 해, 정, 광, 경, 성. 뭐 이렇게 읽었지? 그래서 태, 해, 정종. 그러니까 요 사이에 끼는 왕들은 필요할 때만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필요할 때만 갖다 빼서 쓰는 거야. 정종 때 뭘 설치했다? 광군. 그래서 그거 반드시 외우시고. 왜 설치했대? 거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란과 관련되어 있는 함은 광군이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별무반. 요게 내용이 더 많은데 별무반. 별무반은 어느 때? 숙종 때. 누구의 건의로? 윤관의 건의로. 파평윤씨. 윤관 중요한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요 때가 12세기가 요 때가 여진족이 성장하는 때거든. 여진족. 그전에는 어느 민족이겠어? 그럼 거란족.
거란이 먼저 성장. 이때는 여진족이 나와야 돼. 어쨌든 요 수계인의 할 때는 여진족이 나와야 돼.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뭐야? 자꾸 국경선을 침범하는 일이 잦아지는 거야. 그래서 요 숙종 예종 때가 여진을 정벌하는 때야. 여진을 정벌. 그런데 이제 숙종 때 윤관이 군대를 이끌고 여진족을 정벌하러 갔어. 근데 패배하고 돌아온 거야. 여진족은 기마 민족이기 때문에 이 기병 위주로 돼 있는데 보병 위주로 데려가서 부적합한 군대를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여진 정벌에 실패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여진 정벌 목적으로 특수한 부대 창설이 필요합니다라고 건의를 한 거야. 자, 그래서 결론. 자, 별무반은 어느 때? 숙종 때 누구의 건의로? 윤관. 목적 여진 정벌. 여진 정벌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 부대. 종류는 신기군,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신기는 기는 기병, 보는 보병, 항마군은 승려, 승병.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기병 위주의 특수부대라고 하시면 돼. 기병 위주. 그래서 신기, 신보, 항마. 이거 외워야 돼. 신기, 신보, 항마. 그리고서 이제 이게 별무반이야. 그러니까 사료 지분이 나오더라도 민족은 어느 민족이 나오겠어? 여진. 사람은 누가 나오겠어? 만약에 나오면 윤관. 군대는 뭐가 나오겠어? 별무 이렇게 안 나온다고. 신기, 신보, 항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빨리 알아들어야지. 그리고서 그 다음 예종 때 올라갔어. 근데 어느 지역으로 올라갔다? 서북이다, 동북이다. 동북 지방이다. 거기는 함경도라고 하면 돼. 압록강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건 간단해. 한반도 지도를 생각하고 항상 상상을 하시고 서쪽이 어디야? 이쪽이야. 동쪽은. 그럼 동북은 오면 함경도지, 함경도. 서북은 그럼 어딜까? 평안도겠지. 뭐 당연한 거야. 그래서 동북 지방은 어디? 함경도 지방을 말한다. 그래서 함경도 지방의 여진족을 토벌 하고 뭘 쌓았다? 동북 구성을 쌓았다. 그래서 결론. 이거 뭐 결론 뭐야? 신기군과 별기군과 뭐 동북 구성. 요거 이제 제일 잘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 자, 그다음에 삼별초. 삼별초는 누가? 최후가. 나중에 이제 좀 이따 공부할 거야. 그러면 어느 때로 가야 돼? 여기야. 최후는 무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씨 무신집권기 때란 말이야. 그래서 들어 일단. 자, 이렇게 여기에 무신 집권기입니다. 근데 무신 집권기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거든. 그래서 요때하고 그다음에 요때하고 요때인데 요때가 최씨 집권기야. 중간이 최씨 집권기.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최씨 집권기에 두 사람이 있어. 대표적인 사람이 최충헌이라는 사람하고 최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두 사람 문제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 최후가. 그래서 결론 줄 맞잖아. 누가? 최후가. 최후가 뭘 설치했는데 그것으로부터 기원하는 부대다. 야, 별, 초, 기원, 줄. 연필로 줄 쳐놓으시고 공부 다 하고 한 네다섯 번 읽고 아는 거는 다 지워버려. 그리고 모르는 것만 항상 남겨놔. 그러니까 색깔로 칠하지 말라 그랬지 절대로. 그래서 뭐로부터 기원하는 부대다. 이 부대는 야, 별, 초. 밤에. 밤야. 야. 밤에 왜 돌아다닐까? 그래, 도둑질 시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설마. 그치? 그래서 경찰, 야별초. 그러면 아까 유기 중에서 경찰의 기능을 담당했던 기능이 같은 게 뭐다? 금배지. 금호이. 그런데 이제 이게 야별초가 인원이 확대되면서 두 개로 분리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엇과 무엇으로? 좌별초하고 우별초. 좌우줄. 좌별초, 우별초, 줄. 그 다음에 이때가 몽고 침입기란 말이야. 그래서 몽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을 중심으로 무슨 군대를 형성했다? 신의군. 신기야, 신의야. 신의. 그런 거 정확하게 보고. 그래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을 삼별초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자, 당연히 이 부대는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무력적 기반이 되었다. 맞을까 틀릴까? 당연히 맞는 거지. 사병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맞는 거야. 그런데 삼별초는 군대 보수를 나라에서 줬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한 사병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공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공명적 성격과 함께
사병적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세요. 이건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병이다 단정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국가의 군대다 공병이다 이렇게. 근데 두 성격 다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랬는데 결국은 원종 때 누가 몰락한다? 듣기만 해. 일단 무신 정권이 당연히 몰락했겠지. 이때 항쟁했던 정권은 무신 정권이었단 말이야. 근데 무신 정권이 몰락하니까 몽고의 항쟁을 포기한 게 된 거야 결론은. 그래서 무신 정권이 몰락하면서 몽고와 강화가 체결된다. 듣기만 하세요. 참으세요. 강화는 이제 항복했다는 소리야. 근데 이때 어디 가서 항복했냐면 어디 가서 항전했냐면 강화도에 가서 항전하고 있었거든. 섬에 들어가서. 근데 항복을 했으니까 당연히 강화도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때 다시 개경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그래서 그걸 개경환도라고 한다. 당연히 개경환도. 결국 무신 정권의 몰락이 가져온 결과는 뭐다? 몽고와 강화가 체결되고 몽고와 강화가 체결되고 개경으로 다시 환도한다. 거꾸로 개경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항몽을 포기했다는 소리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때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 역할을 했던 삼별초는 거기에 반발한 거야. 그래서 개경환도에 반발하고 몽고와의 강화 체결에 반발하고 끝까지 어디에 남아 있었겠어 그럼? 강화도에 남아 있었겠지. 그러면서 최후로 대몽 항쟁을 수행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후로 대몽 항쟁. 그리고 사람과 장소 줄쳐놓으세요. 누구의 지휘하에? 배중손. 어디에서? 강화도. 그 다음에 진도. 그 순서대로 읽어야 돼. 맨 처음에 강화도에서 항쟁하다가 진도로 옮겨서 항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진도에서 배중손이 사망한단 말이야. 여몽영락군이 막 압박해 오니까. 그래서 다시 또 누구의 지휘하에? 김통정. 어디에서? 또 제주로 옮겨서. 그래서 순서, 지역은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기고 진도에서 제주로 가야 돼. 사람은 배중선과 김통정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 사람 미리 지금 해놔. 나중에 대관계 때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이거. 그래서 여기 특수부대는 요 두 부대가 더 잘 나오는 거야. 별무반하고 삼별초요. 별무반하고 삼별초.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 군사조직은 요 특히 특수부대가 좀 더 중요하고 그 중앙군, 지방군은 단순하게 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에 어느 시대나 통치 체제를 물어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거야. 중앙 통치 체제, 지방 통치 체제, 군사제도, 관리, 등용, 방법. 근데 이 통치 체제는 어느 시대하고 어느 시대만 좀 눈여겨서 좀 정리해놔라. 고려하고 조선. 고려하고 조선. 그전에는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야. 그전에는 정치편에서는 주로 집중적으로 왕 물어보고 이러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리 등용 방식으로 갑시다. 자, 관리 등용 방식은 크게 뭐가 있다? 과거, 음서, 천거제. 이거는 과거의 종류야. 관리 선발 방식의 종류야. 관리 선발 방식의 종류야. 그럼 고려시대 관리는 무엇으로 등용이 되는 거야? 과거, 음서, 천거제 등. 근데 그 세 개가 제일 잘 나오니까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해놔. 그 중에서도 이제 뭐를 정리해놔라. 과거제도하고 음서제도까지가 고려시대가 중요해. 조선시대 가면 과거제도만 집중적으로 정리해놓으면 되지만 고려시대는 뭐까지 함께? 음서제도도. 그리고 일단 의미를 생각해봐. 과거제도는 시험 쳐서 뽑는 거죠. 능력이겠지. 근데 음서제도는 대조적인 제도야. 신분에 의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야. 신분. 그러니까 신분이 좋은 사람만이 무슨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혜택이지 이거. 음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능력 위주의 관리 선발 제도는 과거제도. 신분을 중시하는 관리 선발 제도는 음서제도. 근데 능력을 중시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관료제 사회라고. 무슨 사회? 관료제 사회. 그 다음에 신분을 중시하는 사회는 무슨 사회라고 표현할까? 귀족 사회라고 하겠지. 귀족 사회. 그전에도 귀족 사회였죠, 우리나라가. 삼국시대하고 남북시대도 귀족 사회였지. 고려시대도 귀족 사회인 거지. 그러면 고려시대의 음서제도는 그전보다 나아진 점이야? 똑같은 점이야? 똑같은 점이지 뭐. 근데 그전에는 그것만 있었지 능력에 의한 관리 선발 제도를 시도는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지. 결론은 없었던 거잖아. 근데 능력이형 관리선별제 지금 생긴 거잖아. 그러면 그 전보다 낮은 점은 뭐야? 과거제도지. 과거제도가 보다 능력 위주의 사회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제도다. 그래서 이때 고려시대에는 물론 신분이 중요시 여기는 사회지만 신분이 비록 안 좋더라도 뭘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과거를 통해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고려시대는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해놓고서 이제 보자고. 자, 과거제도 어느 때 외워야지. 광종 주구나서나 광종. 그냥 다 하고 다시 가서 보면 좋죠. 그래서 과거제도 광종 때 한 거 아니야? 왕건강을 통해서. 누구? 쌍기. 쌍기가 어떤 사람이야? 중국 귀하인. 무엇에 의한 관리선발제도야? 능력. 무슨 사회 특징을 반영하는 거야? 관료제 사회. 그리고 종류와 해당 관청. 문과, 잡과. 자, 문과는 어디서? 예부. 거꾸로. 예부는 육부 중에 하나겠죠. 고려시대 예부는 모든 과거를 담당했다? 땡이라고, 땡. 문과만. 잡과는 못 뽑는 시험이다? 기술관 능력시험. 그러니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는 똑같아. 유학만 학문이야. 유학만 학문이고. 왜? 유학자들의 나라니까. 유학만 학문이고 그 나머지 분야는 다 기술 취급하는 거야. 기술. 그래서 유학을 제한 나머지는 기술. 그걸 기술관. 그래서 거기다가 잡학이라고도 써놔. 잡학. 그래서 기술학을 무슨 학이라고도 한다? 잡학. 그래서 잡과는 기술관 등용 시험인데 그거는 어디에서 그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관청. 그렇게. 자, 이제 종류로 간다. 문과, 잡과, 승과. 보통 이제 승과는 깍두기처럼 하는 거고, 자, 문과는 못 뽑는 시험이다. 문신 뽑는 거겠지 문반. 무과는 그럼 무반. 잡과는 승려를 뽑는 시험이 아니라 그냥 승려를 대상으로 시험 치는 거야. 승과. 그렇게 알아두시고, 뭐는 안 보여.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과거하면은 문과, 무과 이런 식으로 읽잖아 보통. 근데 고려시대는 절대 무과를 읽으면 안 돼. 없어. 옆에다가 무과 X. 무과는 어느 시대나 있을 것 같다. 조선. 차이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시험을 가장 중시했겠어? 유학자의 나라니까 유학으로 시험을 치는 문과를 가장 중시했겠지. 근데 이제 문과에 두 종류가 있어. 그거 반드시 나눠야 돼. 문과에 두 종류가 있다. 문과의 두 종류는 뭐가 있다? 제술과하고 제술과, 제술업. 그 다음에 명경과, 명경업. 그거 반드시. 그리고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술과 경이야. 술과 경. 이렇게 해서 유추해서 외워. 경은 경전. 경은 경전. 그래서 명경과는 뭘로 시험 보는 거야? 유교 경전으로 시험 보는 거란 말이야. 일단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줄쳐놓으세요. 자, 문과는 뭘로 본다고 했어? 시, 부, 송책 등 문학적 재능과 정책 줄. 그 다음에 유교 경전 줄. 그거 줄쳐놓으라고 반드시. 그리고 일단 나와 있는 대로 읽어. 시, 부, 송책 등으로 시험 보는 게 뭐야? 제술과야. 시부, 송책이 지부로 말하면 시, 소설, 수필, 문학적 장르를 말하는 거야. 그냥 결국 뭐야? 문장 짓는 거. 문장 짓는 걸로 시험 보는 거. 시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시부, 송책. 그거 계속 기억해놔. 시부, 송책. 그냥 논술하는 거다. 논술 맞지? 논술. 그렇게 외우라고. 시부, 송책. 제술과, 유교경전, 명경과. 그걸 집어넣어서 읽어. 제술과하고 명경과는 빼고. 고려시대 문과가 가장 중시되었으며 문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시부, 제술과하고 명경과는 빼버리고 시부, 송책으로 시험 보는 시험과 그 다음에 유교, 경전으로 시험 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읽어버릇하라고 자꾸. 그리고 시부, 송책하면 논술이니까 제술. 요거는 경전이니까 명경과. 자, 그래서 두 개 해놓고 자, 뭐가 더 중시됐다 근데? 뭐가 중시되는 풍토가 있었다? 제술과 중시 풍토. 그거 반드시 바뀌지 않게.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시험 과목으로 유교 경전으로 시험 보던 것보다 시부, 송책 등으로 시험 보는 시험이 더욱더 중시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시됐다는 얘기는 그럼 인기가 좋았다는 소리야. 그러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이것도 공무원이지 사실은.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들이 주로 무슨 시험을 준비하겠어? 재술과를 준비하겠지 결국은. 중시했다는 소리는. 그럼 평상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유교 경전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야? 핀트를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입으로는 재술과 본대. 유교 경전을 보면서. 그럼 안 되는 거지. 시부 송책을 막 져야 되겠지. 시도 써보고 소설도 써보고 막 자꾸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유학을 사장학이라고 해. 그렇게 하는 유학을 뭐? 사장학줄. 사장학은 주로 뭘 짓는 데 주력하는 거야? 시, 부, 송, 책을 짓는 데 주력하는 학문을 뭐라 그런다? 사장학이라고 한다. 그럼 당연히 재술과 중시풍토는 사장학 발달과 관련이 있다. 맞죠? 그리고 그게 하나의 문학작품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한문학과도 관련이 있지? 그래서 세 개. 재술과 중시풍토, 사장학, 그 다음에 한문학 발달. 내가 이제 물어볼게. 고려시대 유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에서 사장학이 발달했다. 맞다고 그게. 한문학이 발달했다. 맞다고요. 그게 바로 무슨 풍토하고도 관련이 있다. 재술과 중시풍토. 그렇게 반드시. 응시자격. 누가 볼 수 있다. 양인 이상줄. 뭔지는 모르지만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원칙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특히 문과의 경우에는 주로 누가 응시를 했다? 귀족이나 향리의 자제가. 왜 그럴까? 현실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농사? 농민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공부하려고. 그렇지. 돈 많이 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점점 내려왔지. 지금은 이거 구급시험도 고시라고 하잖아 요새는. 근데 옛날에 행정고시, 사무관 시험 그거 거의 그거나 다름없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최소한 빨리 붙어야 한 2, 3년일걸? 오후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농민들은 그거 준비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거기다 밑에다가 백정. 주로 잡과 등으로 진출. 백정이라고 써. 백정. 고려시대 농민을 백정이라고 불렀어. 자, 고려시대 백정은 농민을 말한다. 자, 그럼 농민은 과거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양이냐 신분은. 근데 현실적으로는 주로 문과를 통해서 진출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현실적으로는. 주로 잡과. 근데 잡과도 진출하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 뭐. 만약에 한다면 잡과로 한다는 얘기고 별로 과거로 진출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하나 알아두고 그 다음에 향부곡소 써놔 또 참고 표시하고. 향부곡소 미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다. 공부했지 그거는. 제한에 따르지 과거 시험을. 그 다음에 노비 따로 써놔. 노비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원래. 왜 없을까요? 이 사람은. 원래 응시 자격이 없어. 얘는 양인이 아니야. 노비는 뭐가 아니야? 양인이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계층 4개만 대자. 귀족, 그 다음에 향리, 그 다음에 백정 농민, 그 다음에 향소부공민. 걔네들은 신분적으로는 양인일까 아닐까? 신분적으로는 양인에 해당될까 안 될까? 신분적으로는 양인이라는 거야. 신분적으로는 양이냐. 그런데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게 틀리겠지. 가장 우대받는 계층이 귀족이겠지 뭐. 그 다음에는 향리, 그 다음에는 백정 농민, 일반 군현민, 그 다음에 향소 부공민. 그러나 신분은 양인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볼 수 있지만 문과에 같은 경우는 특히 현실적으로는 주로 누가 응시했다? 귀족이나 향리의 자제들이 주로 응시했다.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기와 절차, 식년시, 3년, 정기시험, 원칙. 그렇게 좋잖아. 그래서 과거 시험은 뭐가 원칙이다? 식년시가 원칙이다. 식년시란 3년에 한 번씩 보는 정기 시험을 말한다. 그러나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자, 시험 절차 몇 번 본다? 3번 본다. 3번 줄쳐놔. 향시, 국자감시, 동당감시, 예부시. 그렇게 줄만 쳐놓으세요. 잘은 안 나와 이 부분은. 조선에 가서나 열심히 더 해놔. 근데 어쨌든 내용, 응시 자격까지는 좀 알아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좌주하고 문생 줄. 자, 고려시대에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무슨 관계가 긴밀히 형성된다? 좌주하고 문생. 좌주가 우두머리고 문생이 이 좌주를 따라다니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근데 좌주가 누가 좌주가 된다? 지공거라는 사람이 좌주가 되는 거야. 그럼 또 의문이 생기지. 지공거를 모르잖아 또. 그럼 해석해야지. 지공거는 누구래? 과거 시험관. 그냥 그 자체만. 고려시대 과거를 주관했던 과거 시험관을 뭐라고 불렀어? 3글자로? 지공고라고 부른 거야. 그리고 지공고가 과거 시험을 주관하고 그 지공고가 주관한 과거 시험에서 합격자들이 나오겠지? 당연히. 그래서 그 급제자라고 표현한다. 합격생들이 바로 뭐가 된다? 문생이 된다. 그래서 자주하고 문생 관계가 긴밀히 형성됐다. 이건 어느 시대다? 고려시대. 그러니까 문벌이 형성이 되는 거지 이제.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 문생들이 과거 시험 합격자들이잖아 결국은. 그러면 나라에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한테 충성하겠어? 좌주한테 충성하겠지. 그럼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음서제도로 갑시다. 음서제도. 음서제도는 개념을 외워야지. 과거는 대충 알잖아. 근데 음서는 무슨 제도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 놓으면 거기에 웬만한 뜻이 다 들어가 있다. 한번 개념이 뭐다?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공신, 종실의 자손, 오품 이상의 관리 자손 등 관직을 수여. 그게 음서제도의 개념이야. 그걸 알고 있으면 당연히 유추가 가능한 거야. 음서제도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 신분에 의한. 맞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고려시대는 반드시 과거를 거쳐야만 관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소리야. 맞지? 자, 그래서 공신, 종실의 자손, 오품 이상, 오품은 동그라미 쳐놓고 오품 이상의 관료 자손 등이라 그랬어. 자손만 하는 게 아니라 등. 여기서는 자는 아들, 손은 손자, 등 동생도 돼, 조카도 돼, 사위도 돼. 이런 식으로 등. 그런 사람들에게는 뭘 보지 않아도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아도 간직을 그냥 준대잖아.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고려시대에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 사무관이었어. 아버지가. 그럼 이거 공부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9급 공무원 하나 딱 준다니까. 얼마나 좋은 제도야. 그래서 이거는 뭐 신분에 의한 관리 선발제도라고 봐야지. 그렇지? 음서의 혜택이라고 보는 거지. 음서의 혜택. 그래서 그거 개념. 자, 그러면은 이제 뭐야? 누구에게도 음서 혜택이 주어졌다. 특히 요거는 사위와 외손에게도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이건 어떤 의미로 이거 한 거냐면 고려시대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거든. 가족제도 할 때 나오는 거야 이게. 고려시대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들, 딸 차별하지 않았어. 따라서 아들과 사위도 차별하지 않았어. 고려시대에는 친손자만 이런 시대가 아니야. 친손자도 외손자도. 그래서 사위와 외손에게 둬야 음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맞는 문장이다, 틀리는 문장이다. 오. 그 다음에 음서 출신자도 어디로 승진하는데 제한이 없었다. 고위관리로 승진한 제한이 있어. 그것도 줄. 그럼 또 이런 얘기가 되지. 고려시대는 고위관료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거쳐야 했다. 거짓말이라고 그거. 자, 그래서 음서 출신자도 고위관료 승진이 가능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해보니까 음서제도란 무슨 제도다. 신분에 의한 관리, 선발제도고 귀족, 사회 특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려놓으시면 돼. 뭘 외우라고?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왕실, 공신, 오품 이상의 관료, 자손 등에게는 관직을 그냥 주는 제도. 그걸 외우려니까 머릿속에. 그러면 이해가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천거제. 천거제는 그냥 추천이야, 추천. 뭐? 추천. 추천에 의해서 관리를, 천거가 추천이잖아. 그래서 추천에 의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도 있다 정도로만. 자, 끝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통치체제는 중앙, 지방, 뭐 군사제도,
여기는 뭐 자주는 안 나와. 오히려 여기는 저기 조선시대가 자주 나오니까. 그러나 개념은 정례나 두 개는 확실히 정례나 뭐 과거하고 음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배 세력으로 가.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뭐에 대해서 한다? 지배 세력에 대해서 한다. 이런. 고려 초의 지배 세력은 누구야? 호족이라고. 호족. 호족이라고. 호족을 어느 때부터 성장한 거야? 신라 말 줄여서 나말. 고려 초까지. 초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걸 외우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다? 신라 말 고려 초. 그러면 신라 말 고려 초의 지배 세력은 뭐 호족이겠죠. 호족. 호족. 그래서 호족 하나 정리했고. 근데 호족은 중앙 세력이야, 지방 세력이야? 지방. 반독립적인 지방 세력이지. 이렇게. 근데 이 고려라는 나라가 결국은 호족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란 말이야, 결국은. 그래서 고려 초에 여전히 호족이 자신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독자적 기반을 갖고 있어. 고려 건국 이후에 호족들이 중앙으로 완전히 편입되지를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호족의 힘이 셌다. 물론 호족에도 대다수의 중소호족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력이 큰 호족도 있을 것이고. 근데 대부분 세력이 큰 호족은 지방의 근거도 갖고 있지만 중앙에 관료 생활도 하는 애들. 그래서 고위 관료를 거의 독점했겠지, 걔네들이. 대호족들, 걔네들이 일명 공신이었겠지. 그래서 결국은 왕권도 조금 약화된 거고, 양권도 세지 못했던 거고, 지방 통치도 미숙했던 거고, 그렇지? 그런데 점차 어떻게 돼? 광종 때 왕권이 강화되고, 성종 때 본격적인 통치 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한다. 어떤 쪽으로? 중앙 집권적으로. 그러면서 지방 세력의 힘은 점차 약화되어 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내용상. 그치? 그래서 결국은 호족이었는데 점차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가 정비되면서 지방의 대다수의 호족은 향리로 전락합니다. 향리로 전락합니다. 호족보다 향리가 약한 거야. 그 다음에 일부는 당연히 중앙 관료로 편입되기도 했겠지. 뭘까 그게? 문벌귀족이란 소리야. 그게 문벌귀족. 그래서 향리했잖아. 지방 할 때. 향리의 기원은 국초에 호족 출신이 많았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뭐 하나 정리한다. 이제 문벌귀족이야. 그럼 문벌귀족의 기원 출신하면 국초에 호족 출신이 문벌귀족이 되기도 했다. 뭐 맞는 거지 뭐. 그래서 어쨌든 문벌귀족 하나 별표 쳐놓고 이제 정리해놔야 돼. 문벌귀족. 호족도 물어보지. 근데 신라 하대 물어본단 말이야. 주로 이거는. 그래서 고려시대 지배 세력은 딱 3개 물어본단 말이야. 문벌귀족, 권문세족, 사대부. 그래서 3개 딱 정리해놓는 거야 지금. 지금 대충 설명을 한 거야. 문벌귀족이 형성되는 전의 상황을 설명한 거란 말이야 지금. 남한여족, 호족 성정계.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부터 신경 썼지 고려시대는 문벌귀족부터. 그래서 문벌귀족 줄쳐놓으세요. 어느 때부터야? 성종 때부터. 아까 했죠, 성종 때부터. 문벌귀족 시대라고. 어느 때까지? 의종 때까지. 무슨 난이 일어날 때까지? 무신난이 일어날 때까지. 항상 틀은 유지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를 문벌귀족 사회라고 하는 거야. 이때를 문벌귀족 사회. 이때 지배 여기 안에서 뭐가 나오든 이때 지배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답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자, 그래서 줄 쳐놓으세요. 성종, 무신난, 그다음 두 번째 기원, 출신 기원, 호족 출신, 그다음에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 그래서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 중에서 문벌귀족 사회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성종 때 최승로 아니야? 성종 때 최승로. 그다음에 세 번째, 얘네들은 무슨 가문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반 가문. 요거 정확히 문반 가문만이야. 그러니까 무신들은 여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이걸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문반이란 소리는 문을 좋아한다는 소리잖아. 문화를 좋아한다는 소리잖아. 문치주의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그치? 문치주의 경향. 그 다음에 얘네들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결혼을 했다? 외척, 왕실. 그 다음에 신분이 비슷한 가문과 결혼. 그러면 얘네들은 개방적인 결혼관을 갖고 있는 거야? 폐쇄적인 결혼관이야. 폐쇄적 결혼.
그래서 신분이 비슷한, 지위와 신분이 비슷한 가문끼리 중첩된 혼인관계를 형성했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안산 김씨부터 경주 김씨까지 박스로 연필로 싹 박스로 묶어버려. 박스를 쳐놔. 가문을 주고 지배 세력을 물어볼 수 있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딱 3개가 있거든. 문벌귀족하고 그 다음에 권문세족하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세도 가문들. 그래서 가문들 나열하고 문제 물어볼 수 있는 지배 세력이 딱 3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 안산, 이거는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놔. 안산 김씨, 거기다 김은부라고 써놔. 김은부. 김은부. 안산 김씨 김은부. 경원이 씨죠? 거기다 이자연, 이자겸. 이렇게. 이자연, 이자겸. 해주채 씨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해주채 씨는 최충이라고 써놔. 최충. 그 다음 파평윤 씨는 좀 전에 했는데, 윤관. 그러니까 윤관도 뭐야? 무관이 아니야. 문신이란 말이야, 문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주로 문신들이 군인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경중임 씨. 이 사람은 더 유명한 사람인데, 김부식. 김부식.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문벌 가문입니다. 걔네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박스에 그 가문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라고, 상상을 해보라고. 시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해야 돼? 성종 때부터 의종 때까지. 보통 전기라고 표현할까? 후기라고 표현할까? 전기라고 표현하겠지, 당연히. 그치? 얘네들의 출신은 국초의 호족 출신이거나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 출신이 주로 이들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지위와 중첩된 혼인관계를 형성하면서 계속 지위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누구와 사돈 맺기를 제일 좋아했을까? 왕실이겠지, 뭐 신분이 제일 좋은 애들. 그래서 왕실의 사돈이 되면 외척이 되는 거야. 왜? 척.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얘네들은 뭘로 주로 진출했다? 관직에? 음서, 과거. 야, 얘네들은 뭐? 음서와 과거. 음서는 신분과 관련이 있지? 근데 얘네들은 문치주의니까 무식한 애들이 아니야,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뭐? 과거도. 그래서 음서와 과거. 두 번째. 경제적 기반은, 이건 아직 안 했어. 경제적 기반은? 근데 무조건 줄쳐놔, 연필로. 전식과. 뭐? 이들을 물어보면 경제적 생활에 대해서는 무슨 과가 나와야 된다? 전식과가 나와야 돼. 무조건 전식과 줄. 그래서 관료가 되면 받는 거야. 과전, 공음전 다 줄쳐놔. 과전, 공음전. 공음전에다가는 오품 이상이라고 써놔. 오품 화살표 위. 공음전이란 토지는 누구한테 주는 거야? 오품 이상에게만 주는 거야. 궁금해하지 마. 그냥 줄쳐놓으라고. 자, 문벌귀족의 경제 기반은 뭐야? 전식과. 기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과전을 받거나 공음전을 받거나 공을 세우면 그럼 공신전을 받겠지 뭐, 그거야. 그래서 줄쳐놓고.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 공개하지 말고 이 용어에만 익숙해라고. 전식과, 과전, 공음전 등.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유교적 소양줄, 친불교줄. 이들은 무슨 소양과 함께? 유교적 소양과 함께 불교도 좋아한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유교와 불교를 겸수했다고 표현하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들은 전기에는 좀 무슨 성격을 띠기도 했으나 자주적인 성격을 띠기도 했으나 점차 무슨 성격으로 변해간다? 보수. 이건 뭐 당연한 거야. 얘네들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당연한 거야. 맨 처음부터 썩은 애들이 어딨어. 맨 처음에는 좀 참신하게 굴다가 점차 얘네들의 권력 어떤 뭐야 기반이 아주 탄탄해지면 그때부터 썩어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뭐 보수. 그래서 보수되어 간다 하면 이때 물어보는 거야. 몇 세기? 세기로는 12세기. 왕으로는 숙종, 예종, 인종, 의종 요때. 근데 특히 인종 때를 주로 물어볼 거야. 나중에 할 거야. 어쨌든 거기까지. 자, 그래서 점차 보수화돼 가면서 문벌귀족 사회가 안정되어 간다. 동요된다. 동요줄. 동요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얘기야. 밑에다가 지배층 내부의 분열. 지배층 내부의 분열.
그걸 반영하는 사건은 이렇게 하면 이자겸해난과 묘총해난 그거 두 개 조치는 그거 외우세요. 그거는 지금 미리 읽거나 이건 어느 때 일어난 거냐면 인종 때 일어난 거야. 인종 때. 인종 때 터진 사건 두 개. 이자겸해난이 먼저 일어났어. 그 다음에 묘청해난이 일어났어. 자, 인종 때야. 그럼 이 사건을 주고 이 사건을 주든 이 사건을 주든 이 사건을 주고 이 당시에 지배 세력을 물어보면 보수적, 문벌, 귀족을 답을 하라는 소리야.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건이다.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를 반영하는 사건. 지배층 내부의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어. 자,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그 지금 줄쳐놓은 거를 계속 공부하셔야 돼. 그걸 바꿔 나오니까 결론은. 자, 그리고 이제 무엇으로 무너진다? 의종 때 무신난으로 붕괴. 그리고 어느 때까지? 원종 때까지. 원종 때까지 뭐야? 무신? 직권기다. 좀 이따 따로 할 거야. 근데 무신은 따로 물어볼 일이 없잖아. 무신의 성격에 대해서 싸움 잘하는 애 그거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무신은 따로 물어볼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집어치우고. 그다음에 무신이 몰락했어. 그 다음에 이제 무신이 몰락한 다음에 새로 성장한 지배 세력을 뭐라 그런다? 권문세족에서 권문세족으로 가는 거야. 권문세족. 그럼 얘네들은 후기겠어? 전기겠어? 후기. 그리고서 이제 줄쳐놓으세요. 어느 때야? 무신정권 붕괴 후. 두 번째. 어느 왕이? 충선왕. 충선왕이 무엇을 발표한다? 어디에서? 왕실내에서. 왕실내에서 동성혼을 금지하는 교서를 발표했다. 이거 잘 나오는 사료 지문이란 말이야. 반드시 읽어. 사료 부분에서. 그래서 왕실내에서 동성혼을 금지하는 교서를 발표한 사람이 누구야? 충선왕. 그게 지방직 기출문제란 말이야. 그 사료 지문 주고서 이게 발표된 왕 때 있었던 일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충선왕을 답을 하셔야 돼. 사료 지문 편에서 읽으세요. 반드시. 근데 이제 대충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이 교서를 통해서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야? 고려 후기에 왕실 내에서의 혼인 풍습을 알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고려 후기 왕실 내에서 무슨 혼인이 유행했다는 거야? 동성혼이 유행했다는 소리지. 맞지? 그거 절대. 그런데 왕은 그걸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금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 이제 만약 종친으로서, 종친이나 종실은 왕실을 말하는 거야. 종친으로서 같은 성에 장가드는 자는 황제의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뭘 금지한 거야? 동성혼을 금지. 그럼 뭐 평생 혼자 살아라. 이게 아니야. 누구하고 혼인을 하면서 혼인할 수 있는 가문을 쫙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가문은 이렇게 얘기를 해. 대대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부인으로 삼아라.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재상을 지낸 집안. 그거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재상지종이라고 하는 거야. 재상지종, 재상지종 줄. 직역해. 재상의 가문. 무슨 뜻이야? 재상지종은. 재상을 지낸 집안. 그러면 그 가문 그렇게 그러니까 사료 지문에는 재상지종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재상을 지낸 집안에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알아들어야 돼. 그게 재상지종이구나. 그러면은 재상을 배출한 집안은 알겠는데 직역하면 그럼 이렇게도 해석하는 거야. 뭐냐면 왕실과 뭐 할 수 있는 가문이야? 혼인할 수 있는 가문이지. 그 가문과 혼인하라고 그랬으니까 왕실과 재상지종 가문,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가문을 말한다. 맞지? 그럼 이 당시에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가문은 아무 가문이나 어떻게 재상을 지내고 왕실과 혼인하면서 왕실에서 발표한 가문은 아무 가문이 아닐 거 아니야. 이 당시에 권력 있는 가문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재상지종을 바로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사람 학자들이 권문세족이 바로 이들이다라는 거지. 권문세족. 그래서 재상지종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누구 물어보는 거다. 권문세족을 말한다. 왜? 이게 어느 때 발표됐기 때문에 충선왕 때 발표됐기 때문에. 그래서 재상지종이라는 단어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무슨 가문 막 나열돼 있거든. 근데 그 가문들 또 분석해 보니까 크게 한 3가문 정도는 기억해놔. 어디에서 봤던 가문도 거기에 보이더라. 요때 있었던 가문도 일부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전기 문벌 가문 줄. 근데 그 가문만 있으면 무슨 세력과 똑같아지는 거야? 문벌 귀족과 똑같은데
전기 문벌 가문 이외에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가문이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권문세족은 전기 문벌 가문 플러스 새로운 가문이 들어가 있다. 무인 가문과 부원 가문 줄. 그러니까 무인 가문 특히 요 무신난 이후 새로 성장한 무신난 이후에 새로 성장한 무인 가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가 원간석기니까 원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걸 부원 내지는 친원 가문 이러면 되지 뭐. 어쨌든 부원 가문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그 세 개가 딱 들어가 있으면 뭐야, 권문 세조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벌 가문은 아까 문반만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지. 그러니까 전기 문벌 가문이라는 소리는 무슨 가문이라는 소리야? 문반이라는 소리야. 무슨 가문? 문반. 자, 그럼 그렇게 표현해보자. 문벌 귀족은 문반 가문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아. 근데 권문 세족은 문반 가문만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문반 가문 플러스 무인 가문 플러스 부원 가문 이렇게.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당연히 귀족적 성격이 좀 강해. 그래서 고려의 지배 세력 중에서 귀족 하면 딱 두 개만 물어보는 거야. 이 지배 세력 중에서 귀족적 성격이 강한 지배 세력은 딱 두 개밖에 없어. 문벌 귀족하고 권문 세족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기 귀족 이렇게 물어보면 문벌 귀족 물어보는 소리고, 고려 후기 귀족 하면 권문 세족의 사대부가 아니라 절대로 전기도 호족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래서 그거 전기 귀족, 후기 귀족 이런 식으로. 그건 공통점이다. 자, 특징. 얘네들은 뭘 통해서 주로 진출했다? 음서. 문벌 귀족은 음서와 과거. 이거는 음서. 그건 게 비교 포인트란 말이야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기반. 농장. 두 글자로 농장. 대지주. 문벌 귀족은 전식과 과전, 공음전. 이거. 근데 얘네들은 농장. 무조건 두 글자로 농장. 그래서 지방에 막대한 농장을 소유한 대지주층이었다. 그럼 얘네들 말하는 거야. 어? 전식과를 받았다, 뭐 과전을 받았다, 공음전을 받았다. 그러면 쟤네들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친불교적, 학문적 소양, 부족. 문벌 귀족은 유교적 소양과 함께 문화적 소양도 많고, 친불교적이지만 얘네들은 문화적 소양이 부족해. 왜 그럴까? 문반 가문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 쌈 잘한 애가 무슨 문화적 소양이 많을까? 그렇잖아. 심지어는 몽고로 자라고 기술관 중에서도 출세하는 자가 있어. 이때는 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럼 걔네들이 무슨 유학을 공부한 애들은 아니잖아. 그렇게 외우시라고. 문화적 소양이 좀 부족하다 얘네들은. 반면에 친불교적. 자, 그 다음에 대외관계는 친원이겠지 뭐. 당연히 원간석기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친원 세력이 돼야지, 반원 세력이 되면 권력을 유지할 수 없겠지. 친원출. 당연히 개혁정책 반발. 이건 공통점이야. 얘네들도 개혁을 주도한 세력은 아니겠지 설마. 보수화되잖아. 그래서 개혁의 반발. 얘네들도 개혁의 반발. 그 다음에 무엇으로 몰락한다? 위화도 해군. 위화도 해군. 우왕 위화도 해군. 그래서 여기까지 했잖아. 우왕 때 뭐 위화도 해군으로 얘네들이 이제 정치적 권력을 상실하는 거야. 이 다음부터는 누가 정치를 주도한다? 이성계하고 신진 사대부들. 마지막으로 사대부로 간다. 자, 사대부. 자, 사대부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다? 성격이 실무 행정과 학문에 능한 능리. 그다음에 능문. 자, 실무 행정과 학문 줄, 능리 능문 줄, 학자적 관료 줄 따로따로 나와도. 자, 이들은 사대부의 일반적인 성격은 뭐에도 능하고 뭐에도 능하대. 실무 행정 경력도 많아. 왜? 그냥 관리 생활하는 거니까. 실무 행정 능력도 좋은데 모두 많아. 학문적 능력도 뛰어나는 거예요. 문학적 재능도 뛰어나다. 그래서 실무에 능하다, 능리야 그게. 리가 관리란 뜻이야. 그럼 관리가 뭐에 뛰어나야 되겠어요? 실무 행정에 뛰어나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외우지 말고 당연한 거야. 뭐 뇌물 받는데 뛰어나야 돼? 공무원이 뭐에 뛰어나야 돼? 실무 행정에, 관리, 리. 학자가 뭐에 뛰어나야 돼? 대학 교수가 뭐에 뛰어나야 돼요? 뭐 논문 베끼는 거나 뛰어나야 돼? 학문에 뛰어나야 되는 게 학자 아니야. 맞지? 맞잖아. 그렇게 외우라고. 그래서 능문은 뭐라고? 실무에도 능하고 학문도 겸비한. 그래서 학자적 관료 맞지? 학자이면서 관료이면서 맞지? 그래서 세 개.
따로따로. 그걸 요약한 게 사대부라고. 사대부가 무슨 뜻이냐면 사가 선비사자야. 선비는 뭐야? 공부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고 대부는 공경대부에서 관리란 뜻이란 말이야. 고위권력. 공경대부에서 대부. 그래서 사대부에도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사대부. 학자적 관료층. 실무에도 능하고 학문에도 능한. 능리? 능문한 계층에서 요 문장이 딱 나온 순간 누구로 가는 거야? 신진? 사대부를 가야죠. 신분, 출신은 주로 지방의 향리. 공부했잖아, 향리 할 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향리는 과거를 통해서 중간관료로 진출하는데 후기에는 누구를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검문세조 이런 게 아니라 사대부. 향리 맞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느 때부터 진출하기 시작했다? 최씨. 멀게는 최씨. 그 다음에 충순왕 때, 그 다음에 뭐? 공민왕 때 줄. 충순왕하고 공민왕이 얘네들을 왜 등용했을까? 개혁하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무슨 정치를 추구했다? 민본주의에 입각한 유교 정치. 야, 얘네들은 능력을 중시하는 세력일까? 신분을 중시하는 세력일까? 능력을 중시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제사회를 추구했을까? 귀족사회가 아니라 관료제 사회. 결론은 유교 정치에 입각한 관료제 사회 추구. 그러니까 막바로 비교하는 건 이 두 세력을 비교를 잘하지. 같은 시기니까. 얘네들은 귀족 사회를 추구하고 얘네들은 관료제 능력.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뭘 통해서 진출했다? 당연히 과거, 주로 과거, 신진관리. 뭐 대조적이잖아. 검문세족은 주로 음서. 얘네들은 과거. 신분, 능력. 맞지? 신분, 능력.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재향, 중소. 재향은 뭔 뜻이야? 지방에 있는. 근거지가 지방이라는 거지. 근데 검문세족은 지배세력이니까 근거지가 지방이 아닐 것 같은데? 수도에 거주하는, 개경에 거주하는. 그래서 재경 부재지주. 재경 부재지주는 누굴 말하는 거야? 검문세족을 말하는 거야. 없어. 거기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라고. 내 머리만 믿어라. 내 머리를 믿어야 된다고. 책을 믿지 말고 내 머리. 재경 서울에 있는 부재지주 아니야? 그거는 검문세족 말하는 거고, 지방에 있는 중소지주, 재향 중소지주는 사대부.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고위관료와 신진관료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갈등이지만 경제적으로 표현하면 대지주층과 중소지주층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갈등이 이때 폭발하는 거야. 이때. 그래서 사실은 돈싸움이야. 돈싸움. 왜 그러냐면 서울에 거주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문세족이 지방에 막대한 농장을 막 확대시키니까 농민들도 피해를 보지만 중소지주층도 피해를 본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하고 싸울 때는 뭉쳐 있는 거지. 그리고 얘네를 싹 이제 없앤 다음에는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지. 그 안에서도 중소지주층의 사대부하고 가난한 사대부가 있단 말이야. 그때는 이제 둘이 막 싸우는 거지. 그때는 누가 개혁 세력이 될까? 가난한 사대부가 개혁. 얘네들 조금 천천히 하자. 천천히. 얘네들 뭘 수용했다? 성리학. 성리학은 기억해. 성리학. 그래서 성리학이 어느 때 들어오냐면 고려 후기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성리학은 왜 수용했을까? 얘네들이 개혁하려고. 새로운 개혁 이념으로. 성리학. 크게 보면 이것도 유학이야. 그래서 신유학이라고 하나 써놔라. 신유학이다. 반면에 불교는 어떻게 해? 배척, 비판. 근데 검문세족은 문화적 소양은 부족하고, 그렇지? 문화적인 소양, 학문적 소양이 부족하고 친불교적인 반면에 사대부들은 학문적 소양이 부족하다 이러면 안 되겠지? 학자인데. 그래서 학문적 소양도 많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유학을 이때 수용해서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야. 비판. 자, 그 다음에 대외정책은 친명, 친원 친명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개혁을 주도한 세력이고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은 검문세족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해놓고 결국 얘네들이 어느 때 정치적 기반을 마련한다? 위화도 해군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사건이 뭐다? 전제개혁으로. 전제개혁. 사전개혁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사전개혁.
그다음 위화도 해군 이후 뭘 내세워 왕위를 교체해 나간다? 폐가 입진. 그 나중에 하자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개. 자, 그런데 이제 사대부가 검문세적을 몰아낸 다음에 개혁의 정도와 방법을 둘러싸고 사대부 내부에서 또 분열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무슨 파? 옹건파. 하나는 강경파. 이 중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은 당연히 옹건파겠지 뭐.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은 그럼 뭐 강경파겠지. 그래서 두 세력의 입장은 옹건파는 고려 왕조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자. 반면에 강경파는 고려는 이제 좀 없어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고려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아주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 그걸 역성혁명이라고 한다. 역성혁명. 그래서 역성혁명에는 반대. 옹건파. 역성혁명 주도. 강경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서 밑에. 자, 포운 정몽주, 모군 이색, 야은 길재 줄쳐놓으시고. 일명 얘네들을 고려 후기의 삼은이라고 불러. 삼은. 이 은이 은둔한다는 뜻이거든. 야, 얘네들은 무엇에는 반대했다? 역성혁명에는 반대한 세력이라고. 그래서 호까지 같이 읽어버릴 때 포운, 정몽주, 목은, 이색, 야은, 길재 이렇게. 요 세 사람은 대표적인 옹건파란 말이야. 점진적 개혁을 추구했다가 맞다. 그 다음에 역성혁명에는 반대했다가 맞다. 그 다음에 이 세력들이 다수야. 수적으로도 뭐? 다수. 신분적으로도 우위. 얘들 뭘 추구했다? 향촌 자치. 경제적으로는 여기에 중소지주층이 많았어. 응? 경제적으로는 옹건파의 중소지주층이 많았다고요. 수적으로도 다수고 이 안에서 신분적으로도 좀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중소지주층이 어디에 많아? 옹건파에 많다고. 그러면 지방의 근거를 갖고 있는 중소지주 아니야? 자꾸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귀찮겠지? 그렇지? 당연히 향촌 자치를 추구하는 거지. 뭘 중시했다? 소학과 주자갈의 줄. 그리고 조선 건국에 반대하고 대부분은 어떻게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실제로. 낙향을 한다고 낙향해서 조선 건국된 이후에는 얘네들이 지배 세력이다. 얘네들은 지방 세력화한다. 지방 세력화하는 거야. 거기까지. 그리고 정몽주에다 위에다 써놓으세요. 정몽주에다가 이 사람은 고려 말에 동방 이학의 조라고 불렸어. 동방 이거 문 앞에는 3분 더 볼 거야. 동방 이학의 조. 동방 이학의 조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구야? 정몽주. 동방은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야. 해동, 사만, 뭐 동국, 동방은 우리나라 말하는 거고 이학은 뭘까? 이학. 이학. 성리학. 조는 뭘까? 조상. 우리나라 성리학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르는 학자들이 많은 거지. 동방 이학의 조.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시조 하나 유명한 시조 하나 남겼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져. 단신가 단. 그러니까 이거 시조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무엇에 반대한 시조야? 역성혁명에 반대.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강경파로 간다. 강경파는 뭐야?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역성혁명을 주도한 세력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삼봉 정도전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다. 소수다. 신분적으로 열등하다. 뭐 반대잖아, 반대. 그러니까 다수의 사대부들은 점진적인 개혁을 좋아한 거지. 다수의 사대부들은 역성혁명에는 반대했던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대부들이 조선혁명에 참가한 게 아니라고. 조선건국에 당연히. 오히려 소수라고 얘네들이. 얘네들은 무엇을 중시했다? 주례. 무엇을 추구했다? 중앙집권. 나머지는 까먹어도 향촌자치하고 중앙집권은 까먹지 마세요. 향촌자치 그 다음에 중앙집권. 얘네들은 신분적으로도 심지어는 천민 출신도 있어. 사대부 중에서는. 요 강경파 중에서는.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럼 다 바꿔야지 뭐. 잃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그런데 결론은 누가 이긴다? 강경파가 이기는 거잖아, 결론은요. 강경파가 결국은 조선을 건국하는데 이르는 거 아니야. 근데 결정적으로 그러면 수적으로도 열세지? 뭐 신분적 경제적으로도 열세인데 얘네들이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그게 이제 무력 기반이 있었다는 거지. 누구하고 결탁했기 때문에? 이성계하고 결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무인 세력과 결탁해서 맞지? 전제 개혁, 사전 개혁이라고 한다 이거를. 전제 개혁을 단행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권문세족과 비교할 때는 뭐 온건파, 강경파를 나누지 말고 비교하는 거고, 얘네들 싹 제거당하고 얘네들끼리만 물어보면 온건파하고 강경파를 나눠서 물어볼 수가 있다. 자, 거기까지 합시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문벌사의 성성과 동요는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